안녕하세요. 22강 해석주의 과학관의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딜타이와 리케르트의 해석주의, 이해의 방법, 개체 서술적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분들은 철학자고 인문학자였지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회현상, 사회과학적, 사회학에 적용한 사람은 막스 베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주의 과학관의 대표적인 학자로 베버를 지금 생각을 하는데, 베버는 사회과학계, 사회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회학의 경우에 세 사람의 사회학의 기초를 닦은 세 학자를 든다면 보통 듀르케임, 막스 베버, 칼 마르크스를 들죠. 그만큼 중요한 학자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경제사학자, 종교학, 또 법률가, 정치경제학자, 다양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은 두 개를 가지고 가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교수직을 찾을 시절에 젊은 막스 베버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많이 보는 막스 베버죠. 막스 베버가 그 신경쇠약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는 조금 더 인상이 좀 덜 좋은 인상인데, 우리가 저 인상만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이 사회과학 방법론 쓰기 전 시절의 모습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막스 베버는 워낙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막스 베버의 측면은 반실증주의적인 입장에서 연구, 해석학적 연구, 또 그 중에서도 사회적 행위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핵심으로 이해의 방법과 사회적 행위와 의미라고 하는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부분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 베버만 앞부분과 상관없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중복되지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칸트주의의 입장이다 라고 하는 건데, 당시에 일반적 사회 연구 방법은 실증주의와 직관주의였습니다. 베버는 둘 다 거부를 합니다. 사회과학, 문화과학은 자연과학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감정이입을 특징으로 하는 직관주의도 거부한다 하는 거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모두 개념 형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직관주의를 거부를 하는 거죠. 다만 사회과학과 문화과학에서는 이론적인 관심, 목적에 차이가 있다. 리케르트의 생각이죠. 그죠?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의 이해 관심 때문에 의미의 해석에 목적을 두는 연구다. 여기서 이해 관심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의미의 해석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칸트와의 관계를 본다면 베버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종합한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독자적인 구상 능력을 가지고 사회 현실을 구성해낸다 라고 하는 입장에 서는 거죠. 칸트에 의하면 우리가 세계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감각을 통한 것이고, 감각으로부터 오는 정보는 본질적으로 구조적 속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거기에 질서를 주는 것은 인간의 구성 능력이죠.
그래서 공간적인 분포, 시간적인 연속성, 인과적 연속성, 인과적 연관성, 이런 것들은 사물 속에서 인간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속에 내장되어 있는 선험적 능력이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신 그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한편 정신과 독립되어 있는 실제 그 자체는 알 수는 없다. 거기에 우리가 책상이라고 부르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책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은 책상이라고 지칭되는 그 대상과 똑같은 것이라고서는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궁극적 실제를 알 수는 없다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죠. 이것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지식 생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즉 정신이 무정형적인 경험 현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칸트의 기본 생각이고 베버도 마찬가지죠. 실제는 구체적인 개별 사물로 구성되어 시고 각각의 사물은 무한한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인간은 추상을 통해서 이러한 실제의 사물들을 선택적으로만 표현한다. 선택적으로만 표상한다. 그렇게 해서 지식을 만드는 거죠. 추상을 통해서도 사물 그 자체를 구성하는 실제로 무한히 다양한 특질 중에서 일부만을 언급하는 것이다. 추상을 통한 사유라 것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다른 속성들을 불가피하게 무시한 채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규명하고자 하는 특성을 일정한 특징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실제의 사물이 지닌 구체성과 무한성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표상한다. 물론 이 말은 자연과학에도 해당되고 역사과학에도 해당될 텐데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사실은 특정한 법칙적인 규칙을 보여주는 현상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금 한 얘기의 구체성과 무한성을 표현한다는 말은 특히나 역사과학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무수한 특징 중 일부만을 파악할 수 있고 특정한 것을 선택해야 하며 이때 우리의 선택은 사유 욕구와 관련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이해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한다. 우리가 사물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와 사물과 사물을 연관시키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자의적인 것이고 우리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다. 우리의 지식 욕구, 생각의 욕구, 설명하려는 욕구에 따라서 특정 부문을 선택을 하고 특정 부문과 특정 부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과적 설명과 자유의지에 관한 칸트의 생각인데 이것도 베버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석합니다. 인간은 두 영역 속에 산다. 물리적 존재로서 자연과학과 물리학의 법칙에 종속되는 영역이 있고 또 자유와 신념, 관념, 이성의 영역이 있다 하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입각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위하고 이성의 지시에 따른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생리적인, 운동적인 측면은 말하자면 자연과학적, 물리적 세계고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측면은 제 나름의 선택, 의지가 반영된 측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인간은 그런 자유의지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심에 따라서 사물을 본다 그랬는데 그 이해관심은 무엇인가? 주관적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어떤 것이 이해관심인데 이거는 우리 자신의 문화 속에 있는 가치로부터 도출된다.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일반적 개념, 명제, 법칙의 생산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이해 관심을 갖는 반면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에서의 문화 가치에 따라서 현상을 보려고 한다. 보수적인 가치를 갖고 있느냐,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라고 하는 다양한 구성체로, 다양한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복합적인 것을 다른 시각에서 자기 나름의 보수적 시각과 자기 나름의 진보적 시각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화과학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연구 방법은 이해의 방법이다. 이해 관심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선택하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은 이해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Verstehen-이라고 독일어로 하고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하죠. 이해의 방법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주관적 경험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다. 사회 속에 행위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를 보자는 거죠. 그때 이해의 방법을 실행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론적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가치 중립과 이념형이죠.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하는 가치들에 관하여 과학자는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과학자는 다른 가치들이 어떠한 사태를 귀결하는지, 어떠한 사태로 귀결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거죠.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렇게 행동했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진보적 가치를 가진 집단이 이렇게 저렇게 활동했을 경우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를 진보적 시각, 진보 운동에 이것은 이런 면에서 잘못됐다. 보수적 운동이 이런 의미에서 잘못됐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러한 가치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고 이러한 사태가 현상이 나타났다. 라고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가치 중립인 겁니다. 가치 문제와 무관하다. 라는 뜻이 아니죠.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평가적 진술인 것이고 사실 진술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는 없는 거죠. 보수적 가치가 옳은가, 진보적 가치가 옳은가, 어떤 게 더 우월한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특정한 선택의 상황에서 자기 나름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판단의 기준이 없다는 의미에서 스스로의 결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의적인 결정이다. 결정을 지도하는 하나의 이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베버는 결단주의적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가치 선택을 지도할 가치 선택을 방향지울 어떠한 옳고 나쁨의 기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결정은 자의적인 결정이고 그것은 결단주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념형의 방법인데, 이념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얼 타입이죠. 여기서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이란 뜻은 아닙니다. 아이디어, 관념적, 이념적이란 뜻이죠. 이념형이란 실제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유형으로 단순화시키고 과장하는 추상적 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료제의 이념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의미는 뭡니까? 대규모 조직이 산업사회에 나타났는데 산업사회를 제대로 잘 운영하려고 하는 대규모 조직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는 것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베보의 이념형입니다. 그때 그 이념형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고대의 관료제, 중세의 관료제, 또 19세기의 관료제를 보면서 그 관료제가 나타났던 역사적인 상황,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물물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이루어지고 기술, 지식,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이 중요해지고 이러한 조건 하에 잘 작동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베버가 얘기하는 이념형입니다. 또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 이념형을 만든다면 왜 감정이나 생각 없는 습관 등 다른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을 밝히는데 활용할 수 있죠. 아주 합리적 행위를 하는 인간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인간이라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 행위라는 이념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기준으로 인간이 꼭 그렇게 활동하지는 않는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 설명할 수 있겠죠. 결국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는 인간들이 탐구의 주체이면서 객체이죠.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그래서 사회에 대한 지식은 일종의 자아 지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의 방법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해의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